자, 북아메리카 식민지 독립을 볼게요. 자, 이 7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아메리카 식민지 지배를 둘러싸고 있는 전쟁이자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의 여러 나라, 러시아, 스웨덴 동맹이 맺고 포위생과 영국이 맺어 싸운 유럽적인 전쟁이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은 캐나다, 프랑스 식민지 대부분, 벨기에 산맥과 미시시피강 전 지역, 도미니크와 그레나다 서인도 여러 섬들, 인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차지함으로써 세계 제1의 식민 제국이 되었다. 예. 자, 계속된 전쟁에가 그에 따른 이제 재정적 부담은 유럽 국가 내 일련의 위기를 초래했고 정치, 경제, 조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영토가 크게 나는 영국 정부는 느슨한 식민지 체제를 견고한 제고 재편하여 식민지 통치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식민지에 부과한 세금은 세금을 부과하여 제국의 군사비와 행정 비용을 충당하고자 했다. 앞에도 이제 언급했던 중상주의 강화 정책의 이유 중에 세 번째 내용이죠. 예. 자, 그에 따라 영국에는 1765년에 신문과 팜플릿, 달력 등 식민지 발행하는 모든 문서에 인지를 붙이게 하는 인지세법을 하게 되고 이는 영국의회가 식민지 내부의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전례 없는 조치였다. 자, 이 식민지인들은 이항이와 봉기와 영국 상품 불매운동을 조직했고 그해 10월에 인지세법 회의에서 소집해서 식민지인들 대표를 포함하지 않는 영국에는 식민지에 가세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다. 자, 이 식민지인들은 오직 식민지 예반이 식민지 가세권을 갖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은 오랫동안 누렸던 실질 자치와 정치적 권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이 권리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했죠. 얘네들이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 자, 첫 번째 식민지인들에게 국왕을 대리한 자사가 행정권 보였지만 지사가 행정권 보였지만 예산 세우고 가세하고 관리 임명하고 승인하는 실질 통치권은 각 식민지가 행사했다는 거. 두 번째로는 18세기 때 영국에서는 성인 남자 약 15%가 투표권을 가진 반면에 식민지는 약 최소 50%, 버지니아를 얘기하죠.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 75%, 90% 같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고 식민지는 보다 본국 이해보다 훨씬 더 민주적 구성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을 땐 영국에서 가세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식민지인들이 가세권을 갖고 있다. 식민지가 이런 것들은 식민 정치의 경험을 토대로 한 거다. 이 두 가지 이유죠. 자, 영국 의회는 이제 저항에 직면한 인지세법을 쳐냈지만 곧 본국 의회가 제국 전체 대표를 갖지 못하는 개개의 식민지 모두를 사실상 대표하며 따라서 가세를 포함한 식민지에 적용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자, 이어 영국 의회는 이런 선언에 입각해서 이걸 선언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에 영국에는 식민지에 수입되는 유리, 납, 종이, 도로, 사회 과세를 부과했고요. 이게 타운센트법이고, 자, 이에 대한 저항은 식민지 주민 5명이 영국 병사들과 충돌로 사망한 보스턴 학살, 식민지인들이 비밀 결사였던 자유의 아들들로 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었던 상선에 올라 다 동인도 회사의 차를 모두 바다에 던지는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어졌다. 자, 이에 이제 영국 정부는 강제법이나 참을 수 없는 법가 알려진 일련의 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식민지인들의 저항을 주도한 매사추세츠를 응징하고 본국의 힘을 재확인하고자 했다. 이 법의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거 법의 내용을 적어놨는데 제가 거기 깜빡 놓쳤어. 요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그 강제법이나 참을 수 없는 법 같은 일련의 법의 내용은 법의 내용은 뭐냐면 매사추세츠의 식민지 하원이 선출했던 상원을 국왕이 임명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거에 진출되었던 여러 간직의 지사가 선거로 간출됐던 여러 간직을 지사가 임명하고 민회의를 소집할 때는 반드시 지사의 승인을 얻게 됨으로써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지난해 반세기 동안 누렸던 자치권을 부정하게 한 것이었다. 자, 이에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민병대를 조직하고 관리를 쫓아내고 법원과 행정기관을 폐쇄했다. 자, 매사추세츠에서의 군사 충돌이 있기 전부터 혁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며
다른 식민지인들은 매사추세츠의 저항을 공감했다. 자, 1794년 9월 조지아를 제외한 12개 식민지 대표들이 56명 필라델피아에서 그 대륙회의를 열었죠. 제1차 대륙회의죠. 그래서 1763년 이후에 제정된 강압적인 법을 철회해 달라고 국연에 타락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이듬해 이제 서울 보스턴 서쪽 레시턴과 콩코드에서 영국과 식민지 민병대 사이의 충돌이 일어난 후에 제2차 대륙회의가 소집되었고 고관 조지 3세가 원정군 3만 명을 파견하면서 전쟁이 시작했다. 자, 대륙회의는 전쟁을 주도한 식민지의 실질적인 중앙정부 역할을 했다. 자, 중앙정부였지만 처음에는 전쟁의 목표가 영국과의 결별인지 아니 타협인지 확실치 않았다. 그래서 점차 영국과 결별의 의견이 우세했고 그래서 1776년에 7월 4일 날 독립선언서가 채택됐다. 예. 그래서 이제 7월 4일을 기준으로 독립혁명 기념일이라고 하죠. 예.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독립선언서 내용이 나와요. 그 서방의 서계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자, 독립선언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는 조물주가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주장했다. 정부는 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조직되었으며, 자, 이런 목적을 해치는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민중의 권리였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식민지는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자, 독립선언서보다 먼저 채택한 버지니아 건립 전쟁이 있어요. 예. 역시 생명과 자유, 재산과 혜택과 소유, 행복과 안정의 추구가 인류의 타고난 권리며 모든 권력은 민중에게 나오고 정부는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립되었다고 선포함으로써 이후 독립선언서뿐만 아니라 다른 그 주도의 헌법과 권리선언을 모델을 냈다. 그래서 버지니아 권리장전의 그런 내용하고 그 내용이죠. 예. 의의가 나와요. 의의. 요거 관련된 내용은 사회 보는 서양사가 있어요. 사회 보는 서양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모의고사 내고 그랬어요. 이 버지니아 권리장전을 찾아서 보시고요. 자, 그 독립전쟁이 시작됐을 때 어느 편이 승리했는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자, 영국군은 강력하고 잘 조직되어 있었지만 대서양을 건너 낯선 땅에 싸워야 했던 반면 그 식민지인들은 익숙한 자기 땅에서 싸웠다는 이점도 있지만 그 식민지 사이의 통일성이 부족해 강력한 군대와 효율적인 명령 체계를 갖추기 어려웠다. 1777년 10월에 벌어진 세라토가 전투 있죠. 자, 세라토가 전투는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자, 이 전투에서 존 보군이 이끌었던 영국군은 큰 희생을 치르고 참패하였다. 자, 이 전투에 프랑스는 식민지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군사 원조 확대를 약속했다. 앞에서 언급했죠. 세라토가 전투의 의의에 대한 영향 관련된 내용이죠. 1779년 4월에 에스파냐가 1780년 12월에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동맹을 맺고 영국에 맞서 참전했다. 자, 영국은 1781년에 10월 17일 요크타운에서 콜월리스의 부대가 패배함으로써 심각한 타격을 입고 2년간 협상 끝에 1783년 9월에 파리 조약으로서 전쟁이 종료됐다. 독립전쟁 중 식민지 백인 인구의 약 20%는 그 영국에 충성한 충성파였는데 그리고 1783년 전체 인구의 약 295만 명 중 약 8만 명이 충성파로서 미국을 떠나 영국, 인도, 서인도와 캐나다로 이주했다. 예. 자, 전쟁 중에 흑인 노예들은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지만 예국파보다는 영국군에 더 많이 가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버지니아의 지사였던 더 모우공은 전쟁 초기에 영국 군대에 입대하는 흑인 병사들에게 자유 토지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쟁에 혼란을 튼다 수많은 노예들이 도망쳤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었던 노예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5천 명이 달아났다. 그런가 하면 영국뿐만 아니라 식민지인들 사이에도 인간을 노예로 묶어두면서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위선이나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노예무역과 노예제에 대한 반대가 많은 지역이 확산되었다. 반대가 많은 지역이 확산되었고요.
1776년 4월에 대륙회의에서 앞에 얘기한 노예무역 금지 결의안을 채택했죠. 그래서 펜실베니아, 노드아일랜드, 코네티컷 같은 몇몇 주들은 노예무역 금지였다. 자, 이 대부분 북부주들이죠. 자, 북부주들은 전쟁 기간 동안과 전쟁이 끝난 동안 직후에 헌법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노예제를 위법을 선언했고요. 그 남부 예국파들은 흑인은 열등한 존재로 믿거나 노예방이 남부의 경계에 뿌리채 뒤흔든 걸 여겨 여전히 노예제를 지지했다. 왜냐하면 당시 남부 같은 경우에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다음 노예에게 주류는 자유를 주려는 시도에 맞서 단결했고 남부에서 노예제가 더욱 권고해졌다. 예. 자, 그 원주민들은 어떻게 되냐? 원주민 동향을 볼게요. 자, 아메리카 원주민 역시 전쟁에 시말렸다. 이러크의 연맹 6개 부족 중 4개 부족을 포함한 여러 원주민 부족들이 영국 편에 가담했다. 영국은 7년 전쟁이 종결된 직후 원주민과 충돌로 인해 방어비도 증가된 걸 우려한 식민지인들이 그 당시 FH 산맥 서쪽으로 진출을 막았지만 백인 정착자는 이들 무시하고 끊임없이 서부의 토지를 점유했다. 그런 배경으로 그 당시 이러크족들은 보기에 영국과 그 독립영웅들 중에 영국한테 지지를 해야지 그 영국에 줄을 서야지 나중에 영국이 계속 그 식민지를 통치하면 엘파르치 산맥이 자신의 어떤 토지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그런데 백인 정착자들이 계속 넘어와 가지고 우리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도 인제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내용은 뒤에 부분 각자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1783 년에 파리 조약에서 영국은 원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에프라치 산맥과 미시퍼리스 강사의 방대한 지역을 미합중국에 줬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토지를 그 구획하고 분배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원주민들은 저항이 계속됐다는 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식민지인들은 독립을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박준의 공화정 정부는 을 창설하는 한편 중앙정부를 수립하는 작업도 착수했다. 자, 식민지인들은 지도력 있는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중앙정부의 자유, 중앙정부가 개인의 자유 권리를 억압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자, 주정부는 그 당시 이제 식민지인들이 주민의 의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주정부가 식민지 주민들의 의지를 더 잘 반영할 거라 생각하고 그랬다가 1777년 제정되어 1782년 공포한 연합협정은 주정부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미합중국은 주권을 가진 주정부의 동맹에 불과했다. 그 당시에 사실상 중앙정부 연합회의는 외교와 국방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지만 그 징집과 가세에 대해서 주정부가 요청을 해야 했고 주정부가 요청해야 했고 주정부는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자, 전쟁이 끝난 후 확고한 대표성과 권력을 갖지 못한 그 연합회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고 특히 1760년과 1787년에 가중한 채무와 세무에 절망한 농민들이 퇴역군이었던 세이스 예, 앞에 얘기했죠. 세이스가 그 지휘 아래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필라델피아에서 재헌의회가 소집되어 1787년 9월 세원법이 채택되었다. 세원법 내용이죠. 그래서 세원법은 중요한 권한을 갖는 강력한 연방정부를 창설했고 연방정부는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화폐를 발행하고 외국과의 통상과 주사위의 통상을 규제할 수 있었다. 세원법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력을 분할하고 연방정부 안에서도 권력 분립을 확고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 대통령과 연방법원은 상호 견제하고 경쟁하게 됐다. 하원의원만이 국민의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상원의원은 주의회에서 주별로 2명씩 선출되어 하원을 견제하게 되었다. 대통령은 지금은 근데 좀 달라요. 예, 상원의원도 그 당시에 주의회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어, 주별로 해서 이제 선출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제 주민들이 직접 뽑죠. 다만 이제 그 하원은 2년마다 뽑잖아요. 2년마다. 근데 그 지금은 이제 상원의는 6년이에요, 임기가. 그래서 3분의 1씩 해서 교대로 뽑아요. 교대로 뽑는다는 게 좀 차이점이야. 그래서 하원의원 뽑을 때
3분의 1 정도의 상원 인원을 다시 뽑아. 교대로. 자, 그래서 대통령은 주에 선출됐던 선거인단은 연방 수도에 모여서 선출하게 됐으며 다수 국민의 의회 모두 선출 과정에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게 했다. 그래서 그 대통령에서 선거인단을 뽑는 것은 주의 어떤 독립성, 권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는 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 어떤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승자 독식 제도도 이용해 갖고 어떤 특정한 당에게 그 주의 어떤 그 선거권을 몰아주는 거죠. 대통령 선거권을. 그런 식으로 이제 뽑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새 헌법은 그 독립혁명의 성과를 제도하면서 동시에 정교한 대표의 체계, 즉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수의 대중의 힘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의의죠. 새 헌법 의의. 그래서 정교한 대표 체계를 만들면서도 그다음에 다수 대중의 힘을 또 제한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초기의 정치 엘리트들의 생각을 좀 봐야 돼요. 음. 독립 당시에 이제 미국 정치 엘리트들, 초창기 엘리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일단 얘네들은 그 대중들이 정치 참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얘는 대중들이 이제 무식하고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정치를 참여시키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원했던 것은 그 직접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었어요. 대중주체의 민주주의. 오히려 공화정을 강조했어. 예. 그래서 공화정이 요때 공화정은 오늘날 뭐 민주주의와 동일하게 여기지만 요때 공화정은 가두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엘리트에 모여 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통치하는 가두 민주주의 정치, 그리고 집권 민주주의 정권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변하는 간접 민주주의 정치라고 가 진정한 어떤 정치 형태다. 이렇게 본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 볼 때는 다수의 대중의 어떤 목소리는 들을 수는 있지만 얘네들에게 정치가 시들려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런 대통령 뽑을 때도 아주 주정부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주 대표에게 이제 주에게 이제 특정 그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것도 있겠지만 대중들하고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가두지배 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교한 어떤 대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야. 예. 그래서 다수 대중들이 이제 정치에 관여해서 몫을 노는 목소리를 높이는 방향을 높이는 것을 좀 견제하려고 했죠.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공화적인 어떤 사고 방식, 공화적 어떤 정치 체제는 가두 지배 체제 방식은 그 당시 미국의 어떤 엘리트들의 어떤 특징들이에요. 예. 자, 그건 초창기 때 얘기예요. 미국 초기. 자, 이런 것들이 권력 구조에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이제 좀 볼게요. 자, 프랑스 대혁명은 이 서강자 내용하고 서계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할게요. 네. 2개 페이지를 나눠 가지고 좀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끄고 음. 한쪽에는 서강자 프랑스 혁명이 있고 한쪽에는 이쪽 서강자 서계 프랑스 혁명이 있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역교동 보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할게요. 여기는요. 그래서 일단 서계를 쭉 읽고 나서 그다음에 서강자에 있는 프랑스 혁명 내용을 보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프랑스 혁명은 전형적인 시민혁명으로서 그 깊은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이죠. 근본적인 원인은 구체제라는 앙시안 레짐이 있죠. 예. 그래서 혁명 전에 프랑스의 구제도의 모순이 있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앙시안 레짐을 구성했던 이 계층별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대왕 루이 16세를 기준으로 해 갖고 정점에서 3개 계급으로 나누죠.
제1신분이었던 성직자 계층과 제2신분은 귀족계급이요. 예. 그리고 이 귀족계급은 두 가지로 나눠졌죠. 하나는 그 예전부터 내려왔던 창건 귀족, 활동 귀족들과 그다음에 이제 부르주아 세력들 중에 돈 많은 부르주아 중에 이제 고등보험직 같은 거를 사들은 범법 귀족 두 가지 형태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3신분이야. 인구 비율상 보면 그 1신분과 2신분이 2%고요. 그다음 3신분은 전 국민의 98%야. 예. 그리고 이 3신분이라도 그 위에는 이제 대부르주아 출신이 있는 반면에 그 밑에는 이제 농민도 있고 제일 마지막 거린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한 것은 그 농민들이죠. 예, 농민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층화된 사회였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농민들은 그 농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유민이에요. 그래 갖고 인제 예전에 농노가 이제 지어서 자유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어. 그런 봉건제의 어떤 잔재들이. 그래서 장원제와 농노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봉건제 잔재들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농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예. 요 부분은 좀 뒤에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자, 근데 이제 프랑스가 그러면 그 당시 낡은 사회였냐? 당시의 기준 볼 때 아주 제일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선진적 지역이었고요. 그 자연 선홍도 많이 존재했어. 그러면 왜 프랑스에서 그 독립혁명이 일어났냐? 대개 보면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보면 제일 못 살고 못 먹는 계층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살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 어 이런 나라 계층에서 주도해서 일어나죠. 근데 얘네들은 위에서는 이제 뭐냐면 뭔가 이상이 있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어 어느 정도 이제 좀 궁핍한 것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민한 상태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유럽의 제일 선진적 지역이었던 프랑스는 그 당시 나름대로 다른 나라보다 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아직까지 봉건적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부르주아나 그 당시 농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이 프랑스 혁명의 어떤 그 상황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 넘어가서 프랑스 혁명 관련된 이제 배경을 볼게요.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그래서 배경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자, 보면 구제도의 프랑스에서는 과거의 유물인 신분제가 아직 남아 있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농노나 장원제도가 폐지됐다고 해도 그 잔재들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신분과 2신분은 특권 계급이었죠. 예, 1신분의 성직자는 총 2,700만 중에 10만 명이 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성직자 대의와 특수한 법정을 가진 조직체였다. 자, 이때 특수한 법정이라는 것은 교회 재판 같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사법권을 동시에 갖고 있었죠. 예. 그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면세 특권 대신에 정기적으로 자발적인 공납금을 국왕에 바쳤다. 그들은 전국토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재산을 갖고 있었고 영주로서 봉건지대를 받는 한편 왜냐하면 이제 성직자들도 교회나 그 개인에게 그 토지가 있었어요. 예. 토지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예전부터 내었던 이제 봉건지대가 있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런 것도 이제 받아요. 자, 그다음 모든 농산물의 10분의 1을 징수했다. 자, 교회는 또한 교육과 국민 사업을 독점했고 모든 출판물 검열을 참가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주교나 수도원자고 고위성직자들은 귀족이나 다름없고 사제나 대다수의 수도원사는 하위성직자의 평민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 때 하위성직자들 중에 일부가 얘네들이 어디에 참여하죠? 삼신분에 참여해요. 왜냐 근본이 흑수주이기 때문에. 예. 자, 성직자는 이런 계급적 분화와 산부와 뚜렷한 포면을 있으며 하위 성직자 대표들은 평민편에 가담하였다. 나중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구제도에서 이제 프랑스의 실제로 귀족과 평민이란 두 계급이 있을 뿐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그 얘네들이 왜 귀족과 평민의 두 계급이 있는 거는 성직자는 또 계급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일단은 하위 성직자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성직자들이 재생산을 못하죠. 재생산을 뭐냐면 결혼을 못하잖아요. 원칙적으로. 물론 몰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을 원칙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이라든지 특권을 뭐냐면 세습시킬 수 없어. 세습시킬 수 없죠. 그래서 성직자는 일종의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권 직업. 요 상당수가 그리고 저 삼신분과 연결돼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신분을 보죠. 이신분.
이 신분이야말로 이제 특권 기업이죠. 예, 얘네들은 재생산할 수 있죠. 약 40만 정도면 저국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봉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봉건적 권리라는 게 뭐냐? 예. 자, 그걸 이제 잠깐 사용사 강좌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이 봉건적 권리가 좀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30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30분은 특히 농민들에게 집중되었는데, 농민들은 과거 봉건제 아래서 달리 농노의 신분을 벗어났으나 이 사람은 농노가 아니에요. 자원제도 없었고, 그렇지만 여자의 헌금인 쌍스와 헌문인 쌍패들 형태로 그 수확량의 20분의 1, 5분의 1을 영주에 부가적으로 바쳤다. 이렇게 있죠. 자, 요게 이제 뭐냐면 헌물, 어, 헌금을, 근데 헌물 쌍패들 우리나라로 생산물 지대라고 해요. 서기에 있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그 봉건적 지대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봉건적 권리를 얘기한 건데, 예. 그 봉건적 권리가 이제 뭔지를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요걸 좀 이해해야지 음, 그 당시 사회를 이해할 수 있어. 예, 잠깐만요. 자, 그러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보통 이제 귀족하고 이제 농민 간의 관계를 볼게요. 얘네는 2계급이고 얘네는 3계급이죠. 30분지죠. 자, 근데 이제 이 귀족과 농민 간의 관계는 예전에는 무슨 관계였어요? 얘네들 관계는 장원에 있었던 농노 그 영주와 장원 관계였죠. 영주와 농노 관계였죠. 근데 이미 영주와 농노 관계는 끊어졌어. 예, 끊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그래서 농민들은 자유민주예요. 당시는. 그럼 왜 이제 분권적인 어떤 권리가 형성됐냐면 그 이제 중세 말기 때 그 당시 귀족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제 여러 그 경제 외적 권리도 있죠. 경제 외적 권리들이 사법권이나 징세권은 저쪽 국가 권리로 넘어갔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역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 등등은 점점 없어졌는데,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 영국처럼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봉건적 반동을 위해서 그것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 잔재들이. 그래서 18세기까지 계속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면 봉건적 잔재들이 뭐냐?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봉건적 잔재, 봉건적 권리라는 것들을 좀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명예특권이야. 그 명예특권은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그 농민하고 이제 뭐 귀족이 맞아 그 뭐냐면 부닥칠 경우에는 그 뭐냐 조우할 경우에 그 농민들이 귀족들에게 뭐 인사 정도 하고 그다음에 칼을 찰 수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거죠. 말 그대로 명예예요. 뭐 인사 정도 하고 뭐 칼을 찰 수 있는 권리가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별로 없고 제일 실질적으로 다가온 것이 뭐냐면 공동체적 권리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 중세 시대 때는 그 뭐냐면 마을 공유지들 같이 이용할 수 있잖아 농노들이. 근데 들어오면서 이 공동체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귀족들에게 넘어간 거야. 귀족들이 넘어가고 얘네들이 뭘 갖고 수용권이나 방목권을 갖게 돼. 수용권을 갖고죠. 사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예전에 농민들이 방목했던 그런 공유지에다가 그 일종의 금표를 치고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뭐 사냥을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또 예전에 독일 농민 봉기할 때 이거 수요권 같은 거 없애달라고 했던 게 그 이유인데 프랑스도 남아 있었어요. 뭐 거기까지는 뭐 그냥 참고 넘어가요. 별로 사냥을 꼭 할 필요 없잖아. 그냥 농사만 짓고 있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제일 이제 심했던 게 뭐냐면 경제 그 아까 얘기했죠. 경제적 그 부가 문제야. 네. 이걸 이제 영주에게도 부가조죠. 부가조. 음, 부가조인데 요거는 예전에 지금 귀족과 농민들이 이제 뭐 영주가 농노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예전이에요. 구 영주들이
예전에 농노들에게 지금 자유민이었던 농노들에게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자유민이라도 자기가 신분이 예전에 농노였으면 그 예전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게 부가줘예요. 예. 그래서 부가줘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음. 아까 이제 사형사 개론에서 말한 헌금, 쌍스가 있어요. 헌금을 갖다 바치는 쌍스와 그다음에 그 생산물 지대라는 현물로 바치는 생산물 지대가 있어. 쌍파라고 하죠. 예. 다시 쓸게요. 자, 현금은 이제 있고 현물 쌍파도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뭐냐면 부담이 됐던 것이 농민의 부담이 됐던 현물로 갖다 바친 쌍파도야. 이걸 생산물 지대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왜 갖다 바쳐? 예전에 이제 농노들이 영주들 위해서 자기 텃밭에 있는 이제 채소를 갖다 바치거나 그다음에 뭐 갈갈 갖다 바치거나 그런 것들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잔재들이 남아 있었던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잔재들이 이제 일종의 현물, 쌍파도 남아 있었던 거죠. 예, 생산물 지대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계는 귀족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예. 농민들이 토지가 없을 경우에는 농민들이 이제 토지를 빌려야 되겠죠. 소작인 관계야. 이거는 경제적 관계죠. 그냥 이거는 그냥 농민들이 지대를 주면 돼요. 지대. 토지를 빌린 대가로 해서 지대를 주면 돼요. 이거는 뭐 크게 이제 경제적 관계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제일 불만이 있었던 것이 요거였다는 거. 부가조들. 이게 되게 부가조들. 그리고 이런 부가조들은 생산물질이나 쌍스 같은 것들은 이건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매 대상이 돼요. 매매 대상. 그래서 그 당시에 귀족들이 돈이 없는 귀족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귀족들은 이런 권리들을 누구한테 넘기냐면 부르주아들이 넘겨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르주아들이 이제 뭐냐면 군민의회 때 얘네들이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봉건제 특권을 폐지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폐지된 건 뭐냐? 명예특권하고 이런 뭐야 명예특권이나 공동체 권리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폐지한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형식적인 거예요. 예, 형식적인 거. 이것도 뭐 예전에 농노였던 걸 이제 했던 거를 이제 폐지하고 뭐 이런 거 다 형식적인 거야. 근데 이 부가조만은 폐지 않았어. 무상 폐지가 아니라 이건 뭘로 나온 거죠? 유상 폐지죠. 자, 불효자 입장 올 때는 이걸 봉건적 권리를 기록돼 사들였잖아. 이런 것들을. 이건 얘네들 재산이야. 사유재산이죠. 사유재산은 한번 폐지할 수 없죠. 신성 불가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봉건적 권리들은 대사기 너네들이 돈을 갖다 바쳐라. 그러면 나한테 주면 내가 폐지시켜 주겠다 그거야. 예. 그래서 이런 헌물지대를 바탕으로 한 이런 부가조들은 유상폐지됐죠. 유상폐지. 근데 이제 국민이 했대고 근데 나중에 국민공회 때는 이거조차도 이제 무상폐지로 바꿔요. 그래서 유상폐지 국민의회 때 유상폐지했던 것을 국민공회 때 무상폐지로 바꾼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국민공회 때까지 이렇게 이제 봉건적인 어떤 잔재도 있었다. 그래서 봉건적인 잔재는 요 세 가지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뭐냐면 농민들이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귀족들이 토지를 빌리는 건 지대는 갖다 바친 건 당연하지만 자기가 농민이 귀족들에게 토지 없이 자연농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주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예, 명예특권, 공동체 권리, 부가조. 그중에 제일 고통적인 것은 부가조였고 부가조 중에 헌물이었던 생산물 지대가 제일 부담이 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은 비록 자유민이었지만 예전에 주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바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귀족들은 이런 봉건적 권리를 갖고 있었고 귀족은 직접적인 타인류 같은
도로 부역 등의 면제 같은 실질적인 특권을 누렸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요 타유가 나오는데 타유는 어떤 거냐면 이 집접세의 일종인데 일종의 인두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사람마다 부과된 인두세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30분은 다 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거 안 내도 돼. 예. 그다음 카드를 찬다든지 형식적인 명예특권, 아까 전에 그런 명예특권이 있다고 했죠. 예. 이 정도야.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웃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18세기 때 프랑스 귀족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출생에 의해서 활동 귀족으로서 창건 귀족이 있었고 이는 창과 검을 찾기 때문에 창건 귀족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부유한 부르주아 출신으로서 그 간직을 매입하여 귀족이 된 자로서 특히 고등법원 같은 법가정이 많았고 또한 세력이 컸기 때문에 이들 신흥 귀족을 범법 귀족이라 불렸다. 처음에는 대검 귀족이 범법 귀족을 그 뭐냐면 무시했지만 이게 대검 귀족이라고 하고 이 대검인데 창검 귀족이라고 해요. 예, 창과 검을 찾기 때문에. 예. 자, 하여튼 대검 귀족 대 범법 귀족을 경무했으나 점차 양자 간의 차이는 사라졌다. 그래서 범법 귀족은 그 출신 성분답게 재산의 관리에 능했고 대검 귀족도 원래 부르주아 출신 아니에요? 대검 귀족 중에 대귀족은 궁정에 드나들거나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토지 관리에 소홀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제 루이 14세 때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맨날 그 축제도 하고 있잖아요. 파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만나 이제 술 마시고 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돈을 다 쓰게 되고 왕권에 의지하게 되는 거야. 왕이 이제 용돈 주면 감사하다고 받아 쓰고 예.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통제를. 자, 그래서 지방의 소귀족들은 수익이 적은 데다가 물가가 안 등하여 그 생활이 굶비가했으며 그럴수록 귀족이나 신분과 특권에 집착했다. 왜냐면 이제 가진 게 이제 이것밖에 없잖아. 자기가 귀족의 타이틀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재산 관리에 유능한 탓인지 또는 수익이 증가를 시킬 필요 때문인지 18세기 후반부터 장원의 소유자인 영주들은 지대를 비롯한 각종 공납을 올리고 철저하게 징수했을 뿐 아니라 이미 소멸했던 것까지 재천하나 새롭게 징수하려고 했다. 자, 이런 걸 봉건적 반동이 항상 있었고 귀족 계급은 정치적인 면에서 공세를 취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것이 삼신분이죠. 삼신분. 삼신분은 1, 2신분을 제외한 모든 계층들이 다 삼신분이야. 예. 그러니까 국민의 그 96%에 해당하죠. 96%. 거기에 이제 부유한 부르주아부터 위에 있는 부르주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거진까지 다 삼신분이야.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좀 다르죠. 그 계층마다 삼신분 안에서도. 그래서 그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계층은 금융업과 상공업 종사한 사람들과 모든 종류의 법률가들, 의사, 문필 같은 자연업에 종사한 부르주아 색들이죠. 상층 계급들이죠. 자, 그들은 중세 말부터 성장을 거듭하고 특히 지리산의 발견은 국가나 사회 발전에서 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민으로서 특권적인 귀족 계급의 하에 있었고 정권으로서도 배제되어 있었으며 경제 면에서도 길드 같은 잔존 등 봉건적 잔재로 그들의 자유는 활동이나 자본주의 발달에 저해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입장을 때 이게 불만인 거야. 우리가 이제 되게 불만을 느끼고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린같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일으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살면서 잘 살면서 경제적으로 근데 그에 대해서 비례해 갖고 어떤 정치 사회적인 지위의 어떤 그런 낮 지위나 그런 어떤 그 특권을 받지 못한다,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불만이 싹틀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조선시대도 이제 중인 계층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배울 만큼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경제력 부도 있는데 자기보다 못하던 양반들이 지금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불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선시대 중인 같은 어떤 지위가 이제 시민 계급이었어. 그 당시 프랑스의 부르주아였죠. 자, 시민 계급은 이러한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으며
건설하고 했으며 계몽사상 인허한 시민계급의 사상적 무기를 제공해 줬다. 그래서 시민계급은 분화 생각에서 반드시 동질적이지 않았다. 은행가나 징세청복자나 해외 무역 종사자 같은 상층 부유주의자들은 귀족 부럽지 않고 많은 생각을 하였고 귀족이 되고 싶어 했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또 뭐냐면 고등법원직을 매입을 해갖고 귀족이 되었죠. 한편 도시의 순공업자나 상종주 포티프로주의자죠. 이 포티프로주의자는 어떤 의미냐면 일단 그 일반 부유주의는 자신이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자본을 갖고 있을 때 노동에서 제외돼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은 적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자기 자본하고 생각을 못하니까 노동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자본을 좀 가지고 있지만 노동도 같이 하는 그런 계층을 폴티프로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교사들은 이제 그 당시에 기준 올땐 폴티프로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오늘 중상층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죠. 자, 특히 수공업자는 자본주의 발달에 압력을 받고 임금 노동자 전략한 위험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영국에서 일어난 그 당시 산업혁명 있죠. 산업혁명. 산업혁명 결과 뭐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죠. 부의 양극화. 이런 것들 이제 목격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에 형성된 자본주의에 대해서 상당 반감을 갖고 있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상키르트 사상에 반영이 되죠. 지금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러나 이렇듯 생활 조건이 서로 다른 시민계급 사이에 매우 견고한 하나의 결합의 유대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귀족계급의 증오다. 그래서 각기 생각은 다르지만 위치는 다르지만 귀족계급에 대한 증오가 삼신분을 결집시켰죠. 예. 그 다음에 또 삼신분의 그 밑바닥에 있는 또 임금 노동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뭐냐면 있긴 있지만 나중에 7월혁명이나 2월혁명처럼 뭐 복잡적인 행동을 취할 만한 단결력의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예. 그 다음에 삼신분을 다수를 차지했던 것은 농민들이야. 농민들. 18세기 때 프랑스 농민은 동유도의 농민과 달리 일찍부터 농노신분에 해방됐으며 자유로웠으며 영국 농민은 농업 노동자 전량만큼 달리 그 대해서 토지 소유자였다. 토지 소유자거나 아니면 토지 경작자였죠. 소작을 받더라도 이제 경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서 토지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죠. 강력한 왕권이기 때문에 통치를 했기 때문에 되게 토지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분작이 돼요. 분작되거나 소유가 되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상대적인다는 의미뿐이지 농촌사회에서도 반드시 그 안에서 계층적으로 또 그냥 똑같은 건 아니었어요. 부유한 농민층이 있고 이 사람은 자기 토지를 소유하면서도 남의 토지를 또 하는 그러니까 영국의 막 요몬 같은 비슷한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상층 그냥 자영농 계층도 있고 어려가지고 소장농 계층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이런 다양한 계층도 있었지만 일단은 그 18세기 때 그 인구 증가와 분화 상속된 농민의 영상을 더욱 박차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생활이 전반적으로 궁핍했어. 거기에다가 그 농민들은 교회 10분의 1세를 바치고 11조 갖다 바쳐야 되죠. 국가의 직접세, 감접세, 대표적인 이제 간접세로서 그 염세가 있죠. 염세. 그 앞에서 이제 그 설명할 때 직접세 일종의 타유가 있죠. 인두세 일종의. 그렇지만 간접세는 대표적인 염세예요. 염세는 세금에 부과되는 거죠. 세금을 살 때마다 거기에 이제 부과된 건 염세인데 이 염세와 관련된 내용은 서기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그 서양사 총론에는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양사 총론에는 그 염세가 프랑스 혁명 전 가장 중요의 대상이 된 세금이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연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07번. 자, 염세는 프랑스 혁명 중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된 세금이었다. 정부는 7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1년에 일정량 이상의 소금을 사도록 강요했고 정부 소금은 실제
실제 10배 이상 가격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 해도 소금을 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금의 부정 매매가 심하게 단속되고 엄벌의 대상이 되었다. 염세 때문에 해마다 3만 명 이상이 투옥되고 500명 이상이 사형에 처해졌다. 염세는 관리가 징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회사에게 첨부를 주어서 징수한 것이므로 청부업자들의 행보가 심하였다. 예. 그래갖고 이제 염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로 부역 등 부담을 했고, 아까 이제 그 쌍판과 같이 그 봉건적 부가조 있죠? 그중에 생산물질 같은 실제 봉건적 공납을 영주에게 바쳐야 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민이지만 예전에 그 우리 조상들이 되게 그 농노였던 조상들이 갖다 바쳤던 영주에게 이런 걸 갖다 바친 거야. 자, 그것은 봉건적 반동으로 더욱 무거워졌다. 자, 요때 봉건적 반동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런 그 절대왕정 말기 때 일어난 그 상황들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설명이 서양사 개론에서 좀 약간 덜 돼 있는데, 음, 요게 제가 이제 적어 놨어요. 이 봉건적 반동에 대해서. 그래서 18세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인해서 지방의 정통적인 중소기족들이 몰락하고요. 기족 빈민들이 있죠. 그리고 궁중기족들 좀 상위 기족들은 이제 부채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얘네들도 어떻게 뭐 뜯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주제 잔재, 봉건제 잔재를 이용해서 지대나 각종 공납을 올리고 징수했고, 소몰된 세금도 징수하고, 그 고위직 독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농민층과 부유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 당시 앙시아니즘의 어떤 정당성 의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봉건적 반동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강의에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세기 특히 1750년대 이후 특권 계급의 강점에 따라서 절대적인거나 상대적 의미에서 몰락했다. 일부 귀족, 특히 영가족, 영주족 부가조와 지대 수입에 유진했던 지방의 정통적인 중소귀족 등 몰락했고 귀족 빈민들이 늘어났다. 궁중 귀족과 같이 엄청난 수입을 누렸던 대귀족조차도 거대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부채를 짊어져야 했다. 자, 귀족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은 특권 계급의 반동이라 부르는 공공적 형태의 거부였다. 그 그것은 무엇보다 영주제의 잔재와 관련된 거다. 영주주들은 토지 대장 같은 봉건 문서를 다시 찾아내서 수익을 늘리고, 요때 수익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봉건적 권리들 얘기예요. 봉건적 권리 중에 그 부가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늘리려고 했고, 그다음에 총납 공동체의 권리들 성공적으로 공유했다. 이 총납 공동체의 권리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 공유지 방목권 같은 거 있죠. 이걸 다 이제 금표 쳐놓고 수령권으로 해갖고 자신이 수요할 수 있는 권리로 이제 바꾸게 된 거야. 자, 이런 내용들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근대 들어와서 이제 잠깐만요. 네, 다시 지웠네. 자, 거기에 근대에 들어와서도 완전히 해치되지 않은 영주적인 영주권의 착취가 있었고, 더욱이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방목과 같은 공동체 권리들은 그에 대한 영주의 침해는 소농과 비농들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그리하여 농민들 다수를 차지하는 소농과 영세농은 토지를 갈망하고 대농 경영이나 농업의 자본주의에 반감을 가졌으며, 그들은 귀족 계급에 대해서 도시 주민보다 더 심각한 불만을 가졌다. 이때 농업의 자본주의하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부 계층들은 그 부양 계층들은 자기 토지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 토지 소유는 전혀 없으면서 대규모 토지를 빌려서 경영한 자본가들, 농업 경영가들 이런 애들 좀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아래 직접적 계기가 된 것도 있었죠. 네. 그 직접적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제 무슨 사건이냐? 아,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재정위기죠. 재정위기. 이게 직접적인 계기가 돼요. 물론 이제 요거 외에도 이제 또 한 배경을 더 들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계몽사상 보급이나 그래서 계몽사상이 보급돼서 그 당시 부유자 계층들이 계급 사이에 이게 유행이 있죠. 예. 그래서 계급 사이에 성행을 했다는 거. 예. 특히 이제 누소나 누쿠 같은 사람들이 이제 유명해요. 예.
그다음에 또 플러스 되자면 미국의 독립혁명 있죠. 자, 이런 혁명의 성공이 상당히 시민 계급에 자극을 줘. 특히 이제 후에 이제 미국 프랑스 독립혁명가로서 이제 독립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으로서 혁명에서 유명한 나팔레 같은 사람들 있죠. 귀족 출신의 그 혁명가. 어 얘들도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에 참여하면서 그런 것들이 큰 뭐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독립혁명가가 됐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양사 강의인데 민중문화의 영향도 있었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계몽사상이라는 것은 돈 있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부유주와 계층들 또는 일부 귀족 계층에게만 영향을 줬던 거고 실제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보면 민중들이 많이 참여했거든요. 그때는 민중 계몽사상보다는 어떤 민중주의 형태의 읽을거리, 이야기거리 있죠. 이런 것들이 어 뭐냐면 봉기를 일으키는 집중적인 계기가 됐고 물론 계몽사상도 간접적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민중문화 관련된 내용을 최근에 이제 뭐냐 서양사 강의나 이런 데서 부각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교과서에 좀 약간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볼게요. 서양사 강의 내용이 좀 약간 새로운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발제도 가면서 좀 보면서 나갈게요. 산케이트의 조상이었던 독립적인 소생산층은 대부분 문맹을 탈피하여 여러 종류의 일급거리를 접하고 있었으며 농촌의 민중에 비해서 보다 유연하고 유동적인 감성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종교적 간행의 빈도도 크게 감소되고 있었으며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루스주의와 피인간의 학생과 같은 같이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도 나타났다. 더욱이 상당 규모의 도시에서는 카톨릭교회에 대항하는 얀센주의에 이제 둘러싼 싸움이다. 얀센주의는 이제 석에 있어요. 앞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양생주의에 둘러싼 싸움이나 안건에 대한 고등법의 도전은 민중적인 또 반민중적인 집단을 정치하는 데 이바지했다. 자, 이는 계몽처의 기본관념이 민중의 세계에 일정한 침투했던 걸 뜻하고 계몽사상을 감접적으로 밖에 접할 수 없었던 민중과 엘리트 사이의 그에는 접촉의 움직임이 있었으면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계몽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이제 해서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그 뒤에는 이제 민중 형태의 읽을거리, 이야기거리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예. 제가 요거까지는 발전을 못했네. 예. 그래서 상사 강의는 요 내용도 있으니까 계몽사상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기가 더 집중적 영향을 받았어요. 네. 민중문화, 자체 문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러면 요런 배경 아래 직접적 계기가 됐던 게 아까 언급했던 재정 위기죠. 재정 위기를 한번 볼게요. 자, 재정 위기 보면 프랑스의 깊은 원인은 앙시아내지의 모순이 있지만 직접적 원인은 왕시대 재정 위기죠. 어, 재정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루이 14세 때부터 전쟁을 많이 했잖아. 왕조 전쟁이라고 했고 거기 돈 많이 나가죠. 거기다가 살림도 빈곤한데 뭐 어디까지 미국 독립혁명까지 참여하잖아. 그러니까 국간까지 다 털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왕실 재정을 그냥 메꿔야 돼. 이걸 적자를. 자, 그 이들 이용해 절대 왕조의 최초의 타결을 가한 건 귀족 계급이었다. 왕실제는 이미 누이 14세 말년부터 어려운 상태에 빠졌고 누이 15세 때도 개선되지 않았죠. 누이 15세 때도 아까쯤에 이제 얘기했지만 오스트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이거 다 누이 15세 때 일어났어. 거기는 프랑스가 개입을 했잖아요. 자, 누이 16세 때는 이제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이 16세는 즉위초에 유능한 지방장관이요. 일급 지도 중용주인 트루고를 재무장관 임명 개혁을 시도했어요. 자, 트루고의 개혁안은 비교적 온건한 것이었으나 면세 특권을 침해하고 그 당시 귀족들이나 성직자들 가지고 면세 특권도 있죠. 그 다음에 궁중 경비의 삭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과 왕비의 반대를 해서 봉합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등용된 것이 이제 스위스 출신의 은행가였던 네케르야.
음. 네키드는 그 당시 이제 계속 돈을 빌리면서 사태를 꾸려나갔으나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참전해서 국가적인 결정적 위기를 그 몰아넣었다. 그래서 네키드 다음에 재무장관이 됐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카누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누노. 자, 카누노는 고식적인 방법은 예전에 있었던 방법대로는 도저히 타개할 수 없다. 예전의 방법이 뭐야? 면세 특권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귀족이라든지 성직자들은 전체 인구의 44%지만 50% 넘는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세금은 안 내. 그러니까 이제 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얘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르게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서 카운은 그 당시 면세 특권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 중에 상당수가 귀족이나 성직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뭘 아니면 헌물로 보조지세를 걷도록 했어요. 보조지세. 그래서 이 개혁안의 그 핵심하는데, 이 보조지세는 그다음에 모든 토지 소유자는 신분의 차별이나 면세 특권 없이 일률적으로 헌물로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토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그 당시 이제 그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성직자도 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카노가 이거를 이제 고등법원에 반대를 부닥친 걸 알고 있어. 네. 그 당시 고등법원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었냐면,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리잖아요. 칙령을 내리면 이걸 문서 등록을 해야 돼.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뭘 가지고 있냐면 고등법원이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고등법원이 칙령을 내도 왕이 칙령을 내도 그냥 미그저 하면서 이제는 막 일 안 하고 그냥 어 등록을 안 해버리면 왕의 칙령이 공식화될 수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고등법원의 반대를 이제 예상하고 얘네들 몫을 좀 잠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왕실 귀족들과 이제 각계 대표로 이제 구성된 여기 고등법원도 대표로 포함됐겠죠. 명사의 소집을 구상했어요. 예, 명사에. 그래서 명사에는 모든 계층들이 이제 했던 게 아니라 주로 이제 1신분이나 2신분 계층들, 예, 주로 이제 그 보조지세를 담당할 그런 사람들이죠. 면세권을 갖고 있는. 1788년 초에 소집된 명사에는 카노의 제안에 반대하고, 당연히 반대하겠죠. 카노의 어떤 사임을 요구하게 돼. 그래서 정부는 고등법원과 정면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범법 규정이었던 아성 고등법원은 국왕의 칙령이 발효하려면 그 당시 고등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죠.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겠죠.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등법원은 이에 대해서 간주할 권리가, 자기 의견을 제시할 권리였어. 그래서 이용의 개혁안을 왕건이 반대했다. 그래서 아무리 칙령을 내려도 요게 그 문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만 이 칙령이 발효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했던 거죠. 거기에다 자기가 위헌까지 오르고 올리는 권한을 이용해갖고 반대를 했던 거고, 그 고등법원은 명사 대신에 뭘 소집을 요구하냐면 3부의 소집을 요구해요. 이거는 왜냐면 예전부터 보니까 세금 부과는 신분제는 3부에서 했다. 명사보다 3부를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왕실 재정익을 이용해서 과거의 어떤 정치 권력을 회복하고 나중에 절대왕권제가 귀족 정치를 시전해보고 있었던 의미에서 3부의 소집을 요구한 거야. 3부에는 그때 이제 루이 13세 때 예전에 설명했죠. 루이 13세 때 한번 소집하고 나서 더 이상 소집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왕실이 재정권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100년 동안 소집을 안 했던 건데 지금 와서 이제 소집을 하자는 거야. 예. 그래서 파산에 직면한 루이 16세는 1788년 여름에 삽을 던진 기분으로 다음해 5월에 1614년 이래 소집되지 않고 있던 삼부회를 소집할 것을 선포하였고요. 그래서 귀족의 혁명을 이제 시작하였고 평균 이를 성취했다는 샹뚜 브리안의 말과 같이 귀족의 반항으로 시민혁명의 길을 열린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강자 내용을 잠깐 볼게요. 서양사 강자 내용. 예. 서양사 강자 내용을 보면, 자, 앞에 이제 내용을 좀 읽다가 그때 동시에 읽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서계도 있긴 있는데 일단 서강자를 읽고 이제 서계를 읽어볼게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경제 위기 형상이 나왔거든요. 1789년 봄에. 그래 갖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아니 1700 그 십 1800 18세기 후반때부터 1870 년대부터 뭐 훈장이 들거나 수공업 큰 타격을 받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요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면세 혜택을 누리는 귀족이나 세금과 부가주에 시달렸던 농민 모두에게 혁명제 10년 전은 특히 견디기 힘든 시기였다. 18세기 때 전반적 경제 성장기였지만 1773년부터 이어지는 훈장으로 산업과 수공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1785년의 가뭄과 1788년에서 89년 겨울은 혹하는 심각한 식량의 부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서 거린과 유랑민이 급증하였다. 자, 수입이 급증하는 영주는 토지 대장을 수정하여 잊혀진 부가주의 권리를 되살리는 한편 농촌 공동체 공유지를 분할하여 일부 소유했다. 게다가 이제 기종은 1782년에 국왕으로부터 칙령을 얻어내어 4대째 혈통, 귀족 혈통만이 사람만이 장교가 될 수 있게 하고 대신직과 고등법원 판사직, 고위성직직을 독점하면서 평민들을 배제하려고 했었다. 나라 특권층을 가세하려고 했던 국왕 정부를 전제적인 비난하고 스스로 국민의 대표자 기본의 법에 수호자 자처하면서 절대 왕정 이전에 두었던 권력을 회복하려고 했고 그 일환으로 뭘 소집을 요구했죠? 명사회 대신에 삼부의 소집을 요구했죠.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삼부의 소집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삼부에는 그 당시 예전에 어떻게 구성됐냐면 그 간선제 형태였어요. 다단계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구성이 됐죠. 그래서 간선제는 이제 대통령 직접 주민이 뽑는 게 아니라 먼저 1단계도 이제 주민이 뽑고 1단계 대표인단이 또 2단계도 해서 선거를 해 갖고 또 거기에다 이제 산부의 위원들 뽑아. 그러니까 두세 번에 거쳐 가지고 다단계로 선거를 해 갖고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인제 그 상황을 보면 별로 안 좋았어. 아까 지금 언급한 것처럼 그 그 당시 도시 민중의 삶이나 또 가뭄이나 그다음에 영국을 통상을 확전을 통해 그 싼 또 영국의 물자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경제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볼게요. 18세기 들어와서 그 통하여 물가가 65%, 지대가 98%에 오는 데 반해서 임금은 22% 밖에 상승되지 않아 서민의 생활, 특히 도시 민중의 생활은 어려워졌다. 1786년에 체결된 영국 통상협정의 결과 산업혁명에 접어들고 있던 영국의 싼 성유 제품과 금속 제품들이 프랑스 시장에 침투하여 많은 실업자가 생겼고 1788년 앞에서 언급했던 농사 혼작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해 1789년 봄에는 경제 위기의 형상이 나타났고 파리와 농촌에서는 작은 소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3부에는 제3분 30분 선출 단계 2단계 3단계 간접 선거였고요. 한 단계마다 선거민들 요구를 사항을 정하는 진정서 이게 프랑스 까이유에는 을 작성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제 진정서는 이제 앞으로 3부에 갖고 행할 관련된 선거 공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한테 올리는 요구문 이런 것들. 자, 이 과정에서 앙시안 레짐의 모순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불만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어떤 그 장소가 공동의 어떤 장소가 없었죠. 근데 이런 이제 30분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의 장을 형성해 준 거예요. 여론을 형성해 주는. 자,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는 그 마지막 단계 선거에서는 대표 선출은 공개적이기 때문에 말주의 높은 법률가들이 평민 대표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됐고 또 제2 신분은 소수였지만 자유주의 귀족 대표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유주의 귀족 대표 라파엘로 같은 거 있었죠. 밀라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원래 귀족 출신이에요. 출신이 금수저였지만 금수저였는데 또 이 사람들 라파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도 참가했고 아니 미국의 독립혁명도 참가했고 그랬잖아요. 그래 갖고 프랑스 혁명 영향 미국 독립혁명 사상에 영향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살롱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이제 계몽 사상이 전파할 때 귀족들도 일부 거기에 동감을 했어요. 예. 그래 갖고 소수지만 자유주의 귀족 대표도 있었던 거. 오늘날만 하면 이제 뭐냐면 그 강남 좌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성직자 계급 안에서는
그 하위 성직자가 대표 3분의 1을 차지했기 때문에 30분 대표는 기족과 성직자 대표 중 많은 동조를 기대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30부회가 30분의 이제 투표 방향이 이제 있는데 일단은 30분 여기 이것부터 얘기했네. 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그 30분들이 요구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선거인 수를 그러니까 선거인 대표자 수를 좀 늘려달라. 음. 우리가 30분이 전체 인구의 94%인데 90 거의 6%죠. 그런데 대표자 수가 동등하면 되겠냐. 1신분, 2신분. 그래 갖고 요거는 누이 16세가 받아들였어. 그래서 1신분과 2신분에 비해서 2배 정도 이렇게 많기도 이렇게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개인별 투표가 아니라 집단별 투 아니 집단별 투표가 아니라 개인별 투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냥 집단별 투표를 하면 자기가 불리하죠. 1 신분과 2 신분이 연합해 갖고 반대를 하면 3 신분이 대표수가 많다고 해도 힘들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별 투표를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1 신분과 2 신분은 "말도 안 된다. 예전부터 고대 시대부터 집단별 투표를 해 왔으니까 개인별 투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인제 하죠. 근데 이거는 두 번째 주장은 유보를 했어요. 유십신 그래서 이게 인제 문제가 된 거야. 예. 개인별 투표를 할 것인가 집단별 투표를 할 것인가. 요게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에 언급됐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인제 내용을 읽어볼게요. 어 과거의 관례에 따르면 각 신분은 300 명의 대표로 구성됐으며 신분별로 투표하게 되었다. 저희는 3 신분에게 불리한 것이다. 그제야 제3 신분은 그의 대표수를 배로 증가할 거가 신분이 아닌 머릿수표를 요구했죠. 개인별 투표를 요구했죠. 자 절대 왕권은 귀족대 개혁안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 고려해서 그 첫 번째 요구는 그 뭐냐 들어줬어. 30분 600명 늘릴 거를. 근데 포결 방식에 관해서 결정을 하지 않고 숙제로 남겨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인제 이때 그 30분 선거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음 보면 이게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리아스라는 사람이야. 1789 년 시리아스 신부. 요 사람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이 사람이 1789 년에 그 팜플렛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요거는 선거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 이제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 뭐냐면 그 자기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썼거든요. 요게 인제 예전에 기출에 예문에 나왔죠. 수능 그 인구 기출 예문에. 예 수능 기출 문제도 나와요. 예 예문은 많이 나오고 교과서 나와 있어요. 예. 하여튼 보면 그에 따르면 제3 신분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동, 군사, 법률, 종교, 행정, 공적 기능을 대부분 담당하는 사회 전부였어요. 1 신분과 2 신분은 거의 뭐냐면 소비 계층 아니에요. 생산 계층은 3 신분밖에 없겠죠. 그래서 3 신분은 국민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며 3 신분이 아닌 것은 모두 국민으로 간주할 수가 없다. 3 신분이란 무엇인가? 모두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예. 반면 특권층은 힘들고 고된 일을 하지 않으며 높은 수익과 명예를 뒷따른 지위만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제3신분 족쇄에 매여 억압하는 전부인 반면 특권층은 전체 국민 안의 독립적인 다른 국민, 제국 안의 또 제국이었다. 아, 그러니까 두 특권 신분을 배제하고 제3신분의 자유롭고 방향성은 전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 주요 내용인데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네, 주요 내용들 좀 발제해서 볼게요. 제가 이걸 적어 놨거든요. 자 밑에 이제 보면 삼신분이란 무엇인가 된 거 있어요. 첫째 문장이 제일 유명하죠. 첫째 삼신분은 무엇인가? 전부이다. 둘째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들의 정치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어 우리는 그걸 받을 만큼 없다. 우리는 1, 2 신분만 득세를 하고 있다.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 제3 신분은 국민회의를 구성할 것이다. 요때부터 인제 나온 게 국민회의예요. 뒤에 이제 테니스 코트 선언에서 국민의회가 결성이 됐잖아요. 그 명칭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국민. 그럼 요때 국민은 누구냐? 국민은 그 앞에 국민주권서 관련된 얘기했을 때 요때 국민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예.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국민이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이야. 예. 여기 이제 반영된 국민주권설이죠. 자, 그래서 결국 30문이 국민의회를 구성할 것이다. 예. 그래서 국민의회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셋째, 여기에는 다음 사항을 알아줬으면 한다. 공무에 대한 특권 계급을 쓰는 것을 좋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만상에 지나지 않는다. 얘네들이 이제 거의 독점하고 있었죠. 예. 고위직 관료나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특권 계급이 없어도 공무 중에 힘든 일은 모두 30분이 훌륭히 지금 해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특권 계급들은 그 당시 고위직 관료들만 독점하고 있고 그 밑에 하급 관료들이나 실무직 관료들 다 30분들이 해갖고 한 거지. 얘네들 없어도 다 할 수 있다는. 우리가 볼 때 교장 교관 없어도 학교 잘 운영되죠. 그런데 왜 교장 교관은 저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예, 관리자가 좀 많아 우리나라는. 그래서 교감은 없애고 교장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인건비 줄이는 걸 또 젊은 교사들 뽑으면 훨씬 더 학교가 빨리 운영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학교에서 그런 말 하면 좀 큰일 나는데 여기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특권 계급이 아니어도 높은 지위에 오르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30분도. 그래서 높은 지위는 당연히 재능과 일하는 태도를 보고 그에 대한 목과 보수를 써줘야 한다는 것, 써주어야 한다는 것. 또 만약 특권 계급이 돈과 명예를 다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모두 가르치게 된다면 그걸 안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혐오스러운 부정인과 동시에 공무에 대한 반역이기도 한다. 그리고 끝에 이제 볼게요. 그래서 제3신분은 국민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된 것이며 이게 핵심적인 거죠. 예. 제3신분 아닌 모든 국민은 간주할 수 없다. 3신분은 무엇인가? 모두를 말한다.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서양사 강의에서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사 개론 내용하고 겹쳐 있긴 한데 자, 3부의 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운동과 모든 선거인단에 요구된 진정서 작성은 제3신분의 여론을 조직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으며 심각한 사회적 위기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과 결합하여 3부에 대한 기대를 크게 증폭시켰다. 국왕과 특권 계급의 대립에서 묵묵히 후자를 따랐던 부르주아, 그러니까 그 부르주아는 즉각 애국파를 결성하여 3부회를 제3신분의 대표 수가 다른 두 개의 신분과 같아야 한다는 제3신 한다는 제3신분 대표수 배가 운동을 벌이고 일련의 팜플렛을 통해서 선전 활동을 벌이는 기민함을 발휘하였다. 예. 자, 그래서 12월 만에 국왕은 제3신분의 대표수를 2배로 늘릴 것을 허락했지만 머릿수 포균이 아니면 신분 포균이라는 문제에 대한 뚜렷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다. 자, 이에 이제 싸움의 주된 상대자였던 특권 계급과 부르주아가 변했으며 그래서 이제 시리아스는 특권론가 제3신분은 무엇인가라는 부르주아의 행동 강령을 제시했다. 그래서 원래는 왕을 대상으로 해서 귀족 계급이나 이제 시민 계급들이 이제 모여갖고 이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냐면 30무 배강 운동에서 하고 나서 그 집단별 투표과 신분별 투표를 할 것이가 가지고 대입을 하면서 이때 이제 대립 구도가 귀족하고 이제 부르주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특권 계급과 부르주아. 그래서 서양사 강의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이제 뭐 여기 있는데 이거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서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89년 5월에 자, 1789년 5월에 베르사유에 소집된 삼부에서 곧 30분 대표들이 머릿수표를 요구하면서 6월 17일 신분별 회의를 지향하고 국민의회를 선포하죠. 국민의회는 앞에서 언급했던 누가 제창을 한 거죠? 예, 시리아스의 제3신분이 무엇인가에서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래서 다른 두 신부의 대표에게 합류를 권고했다. 자, 귀족 대표는 이를 거부했고 성직자 대표 다수는 차지하는 하위 성직은 여기 호응했죠. 왜냐하면 얘네 자체가 이제 원래 출신 자체가 30분이었고 귀족 대표 중에 일부도 거기 들어갔어요. 예, 자유의 영향을 받은 밀라보나든지 라파엘로 그런 사람들 들어갔죠. 6월 20일 날 평민 대표들은 그들의 회의 장소에
수리한다는 이유로 폐쇄가 되자 평민 대표는 그들의 회의 장소가 한다는 이유로 폐쇄되자 실내 정구장에 모여서 테니스 코트장이죠.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 때까지 해산되지 않을 것을 서약을 했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에요. 예, 테니스 코트의 서약.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국왕 누이도 하는 수 없이 6월 27일 날 귀족과 남은 성직자 대표에게 국민회의를 참가할 것을 지시했는데 그 결과 3부에는 사라지고 그리고 그 새로운 헌법 제정을 맹세한 평민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회의가 그 뒷자리를 하게 됐다. 이제 앙시암 레짐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서강제에서는 이거 어떻게 평민부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국민의회가 에서 선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그 국민의회가 이제 인정되고 특권층 국민의회에서 합류되면서 3부에는 명실공히 재헌 국민의회로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회 그 평민회 평민부 국민의회 그 다음에 재헌 국민의회 그냥 헌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서양사 강좌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읽어보면 1789년 제3신부는 신분제 속박에도 벗어나 해방된 국민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러나 제3신부는 결단코 당연한 집단이 아니었다.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다양한 범주도 있다고 했죠. 이주주의 집단이고 자, 3부에서 제3신부를 대표한 것은 부르주아셨지만 일단 혁명이 시작되고 나면 제3신부는 다양한 집단의 정치 무대로 등장한 것이다. 자, 신분별 대표의 3부에는 1614년에 마지막으로 소집한 후에 무려 170년 만에 열린 거다. 루이 13세 이후부터 열리지 않았다고 했죠. 자, 특권층에 대한 가세를 골전한 국왕정부의 개혁안은 특권층에 격려한 반대에 부닥쳤고 루이 16세는 그들의 요구에 밀려 3부에 소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3부에 소집되자 정치활동의 주도권은 특권층인 제3신분으로 넘어갔고요. 제3신부의 대표들은 1614년까지 관리를 깨고 새 신부의 통합회의와 머리표 요구했고 3부와 제3신부는 평민의 물을 국민회의에서 선언하고요. 테니스 코트 선서를 통해서 헌법 제정 의지를 청명했다. 결국 국왕은 국민회의를 인정하고 특권층은 국민회의에 합류하면서 3부에는 명실공히 재헌국민회의가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서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이 국왕과 귀족의 진심은 국왕과 귀족이 진심을 양보하거나 새로운 프랑스 창조에 협력하는 건 아니다. 국왕 누이는 베르사유 궁대에 직결시키고 이건 이제 일종의 얘네들을 좀 무마시키기 위한 행동이었고 실제로 본뜻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예, 국민의회 자체를. 그러니까 이 소식은 파리 시민을 긴장시켰다. 무력 탄압으로 국민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상부의 평민 대표들 선출한 파리 선거인단은 자치위원회 꼬무라고 해요. 꼬무라는 걸 구성하여 시행령을 접수하고 민병대 이 민병대 후에 이제 국민방위군으로 개편되거든요. 이걸 조직했다. 그래서 무장하기 위해서 무기를 탄압을 쳤던 일부 민중들은 그 유명한 7월 14일 날 바스티유의 감옥을 습격하고 점령했죠. 요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기준이 되죠. 7월 14일 날 바스티유 감옥 습격. 저희 바스티유는 이제 프랑스 제정 시기 때 프랑스가 이제 그 왕정 시기 때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없었고 정치범 한 명도 없었고 일반 재수나 정신 이상자밖에 없었다고요. 또 무기와 탄약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스위스 용병들인데 용병들 끝까지 지키다가 이제 결국 목이 잘렸죠. 예. 자, 그 이 바스티유 습격사가 어떤 의미였냐? 이 혁명이 이제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민중도 같이 참여했다. 그 혁명에는 민중과 통력이 개입됐음을 뜻하는 동시에 민중의 첫 승리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볼 수 있듯이 양면적인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프랑스 흠이 위로부터 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흠이 있어.
이 위로부터 흐르면 주로 자본가였던 부르주아들이 주도를 했고, 밑으로부터 흐르면 그 도시민들이나 아니 농민들 이런 것들이 참여했죠. 민중이나 농민들이. 두 가지 흐름이 있고요. 이 두 가지 흐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예. 자, 위로부터 흐름을 보통 법률혁명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자치제 혁명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요 위로부터 혁명은 이제 주로 아까 전에 부르주아들이 주도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무부회를 소집하고 의회를 설립하고요. 국민회의를 설립하고,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혁명과 연결됐고, 근데 아래부터 흐름은 도시 민중들이나 혁명들이 주도했어. 그래서 민중혁명과 농민혁명 이렇게 주도했는데,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삼부회 소집이 잘 안 되니까 삼부회 소집해갖고 의회 탄압을 하니까, 삼부에 소집해서 국민회의를 탄압을 하니까 이제 발족 감옥 함락으로 있고, 민중운동 연결되고 민중혁명 이렇게. 그래서 민중운동을 통해 의회 한계성을 돌파하고 있고, 각종 정치 클럽을 활동했고, 상크레트 활동이나 뭐 8월 국민공회 형성, 8월 폭동, 8월 봉기 같은 것도 다 민중혁명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혁명과 그다음에 아래로부터 혁명 두 가지 흐름들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개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바스티아운이 왜 일어났어요? 그 당시 국민회의가 탄압받다고 해체될 수 있다고 위기감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들 상호 연결돼 있어. 또 이들은 연결되면서 대립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유자 혁명 위로부터 들면 어떻게 발전했나? 국민 주권주의 바탕. 이때 국민이라는 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도 정치를 통해서 의회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얘네들 국민의회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다. 네, 자유민주주의. 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법과 그다음에 의회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습들이죠. 근데 민중혁명은 아래부터 흐름인데 인민주권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 정치뿐만 아니라 의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결사, 클럽, 정치 클럽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거죠. 이 국민공예가 그거고, 이건 사회민주주의야. 그러니까 단순히 권리만 주어진 게 아니라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갖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복지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 사회민주주의인데, 이 사회민주주의는 오늘날 독일의 어떤 삼인당이나 영국의 노동당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흐름을 이해를 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서강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프랑스 혁명에는 삼부회와 소집회 외에 또 다른 출발점이 존재했다. 요때 또 다른 출발점은 아까처럼 언급처럼 뭐죠? 아래로부터는 민중혁명이죠. 농민혁명은 뒤에 좀 얘기하고요. 예. 민중혁명이 총 존재했다. 이것이 계기가 됐던 것이 바스티아 함락이었다. 자, 그래서 루이 16세는 7월 초에 무력으로 국민회의를 해산하기 위해서 병력 2만 명을 파리와 바르샤인 인근에 불려들임으로써 국왕과 특권층의 음모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죠. 7월 14일 파리 민중들은 재헌의회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국민회의죠. 예, 봉기했고 국왕 전제의 상징 바스티오스크가 점령했다. 국왕은 17일 파리를 방문한 혁명의 상징인 삼색 목자를 받아들이면서 민주의 행동을 용인했다. 자, 삼부의 소집은 바스티 함락은 삼부의 소집과 바스티 함락은 한편 국민의 대표적인 위의 활동, 또 한편은 그 위에 밖에 민주운동의 앞면 10년에 거친 혁명의 양면성을 열거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국민의 대표적인 위의 활동은 위로부터의 흐름, 그리고 국민 주권을 추구하죠. 부르주아들이 했던 거고, 단 한편 의회 밖의 민중운동, 이거는 아래로부터의 흐름을 얘기하고, 얘네들은 농민 민중 혁명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인민주권설을 추구하죠. 이런 두 가지 흐름이 같이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받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회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예. 여기 들어가기 전에 세 번째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68번이야. 68번. 마지막 인증번호 68번입니다.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갈게요. 여기는요.